이제 책의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은데 이번 강의가 아마 마지막이 될 거예요. 아, 이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각 챕터별로 간략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설명하는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이랑 22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만 간단하게 보고, 사실 이것도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 거의 일부인데,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워낙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는 하지 않고, 사실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21장이랑 22장. 그래서 이거 자체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정 잔액은 어떻게 말까만요. 어제 사실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했잖아요. 작성은 이미 마감이 돼야지 작성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챕터가 이전에 들어갔어야 되죠. 포괄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전에 각 계정 잔액을 마감하고 그 마감된 잔액을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에 적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포괄손익계산서고 재무상태표인 거죠. 순서가 좀 잘못됐지만 다시 한번 뭐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정 잔액을 마감한다는 거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회계처리 분계를 하면서 수익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이게 어디 돈에서 출처가 어디서 왔다, 뭐 비용을 어떤 식으로 비용이 나갔다 라는 걸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잖아요. 회계처리를 했지만 우린 이익의 단기순이익이라고 회계처리를 하진 않아요. 그냥 수익이랑 비용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수익이라는 회계처리를 쭉 해오면 이 시점에 내가 손익계산서를 딱 뽑고 싶다. 그럼 전산이 쭉 뽑아갖고 지금까지 내가 계산한 수익이랑 비용을 토탈해서 이익이 이 정도 나온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마감해야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제가 이익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익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제가 들고 이 회사로 들어온 돈, 그건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설립하면서 들어온 돈은 자본금이고, 내가 이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 수익도 발생하고 비용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수익이랑 비용이 발생한 결과물이 모여 있는 거가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단어 뜻 그대로 이익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계정. 그래서 내가 단기순이익이라는 거를 손익계정을 딱 마감을 하잖아요. 내가 손익계산서를 어떤 기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마감을 했을 때, 마감 처리를 하면은 이 단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이익이익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재산이 변했잖아요. 내 재산의 변화는 이 이익이익은 BS 계정이거든요. 재무상태표에서 내 자본 쪽에 여기에 표시되거든요. 내 자본 쪽에 표시되는 거예요. 이익이익은. 그러니까 내 이익들, 내가 기업함으로써 기업을 하면서 이익들이 모여 있는 것, 내 몫이 증가한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익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익들이, 내 몫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다, 손익을 계산했다. 그럼 그 계산하는 기간, 그 기초, 그 이전에도 계속 장사를 해왔을 거잖아요. 해왔을 테니까 그 이전에 장사한 것들이 모여있는 이익이 모여있는 게 기초 이익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올해 나한테 내 몫으로 증가한 게 단기순이익으로서 이렇게 자본 쪽에 단기순이익 하면서 이익이익의 플러스 계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마냐? 이 이익들이 오기 전에 이익이익이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손익을 마감했다는 건 이익이익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각 자산 계정이면 자산 계정, 부채 계정이면 부채 계정, 우리가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지금 집계했거든요. 어떤 회계 처리들을. 그런 회계 처리들이 계정 과목별로 있어요. 그거 자체를 마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현금이라고 하면 현금도 자산 계정의 일부니까, 차량이라고 하면 차량, 현금이 증가하면 차변이니까 좌측에 표시하고, 감소하면 이렇게 표시하다가 이런 기록들이 쭉 모인 거예요. 많이 증가도 많이 모이고 감소도 많이 모였을 때
결국 남아있는 금액이 뭐냐? 결국 현금이 이쪽에 남아있겠죠. 이건 이제 옛날에 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 마감 처리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결국 현금 잔액은 차변 쪽에 남아있겠죠. 현금이란 건 어떤 자산 목록이니까 현금이 마이너스일 리는 없겠죠. 현금이 마이너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건 회계처리를 잘못한 거지 현금이 마이너스일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만약에 계정잔액이 지금 합계를 내보니까 100만 원만큼 남았다. 그러면 이 계정을 차대변으로 일치시킨다 그랬잖아요. 계정을 딱 밑줄을 긋은 다음에 100만 원만큼 남은 거를 여기에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차기 2월이에요. 차기 2월로 사실 표기를 해서 이 양쪽의 합계를 일치시키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계정 잔액을 마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마감해야 되는구나. 이건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이렇게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마감을 해주고 나서 이 금액을 다시 전기 2월로 넣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연도가 됐을 때 이걸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현금은 이미 내 재산은 100만 원이 있거든요. 내 재산의 변화를 기록하려고 딱 봤는데 현금이 이미 1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전기 2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포함하고 여기다 이제 또 다시 증가 감소를 넣겠죠. 증가 감소. 그래야지 나중에 현금을 딱 맞춰보면 맞을 거잖아요. 처음에 100만 원이 있었거든, 기초잔액에.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걸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내가 재산 변화를 기록할 때 현금이 증가하면 여기다 놓고 감소하면 이쪽에 놓고 결과를 딱 보니까 얼마 남았어 할 때 전기에서 넘어온 현금도 고려가 돼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이니까. 자산이 감소하진 않잖아요. 딱 재산 상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과정이니까.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채 계정도, 부채 계정들은 증가는 이쪽에 적고 감소는 이쪽에 적고, 결국 부채도 내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 자체가 없으면 0인 거지, 그게 마이너스로 표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잔액은 이쪽에 남게 될 거예요. 결국 이걸 더해보면 이쪽이 더 클 거예요, 증가가. 그래서 이만큼 얼마가 남겠죠. 그게 남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금액만큼을 이쪽에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증가가 다 더해보면 한 100 정도 많을 테니까. 예를 들면 그럼 감소는 한 100이, 그러니까 증가가 만약에 다 더해보니까 100이고 감소가 다 더해보니까 50이다. 그럼 여기다 50을 적어주고 이걸 차기 2월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차기 2월이 돼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적어주려고. 여기에 적어주는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들어가겠죠.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계정 잔액이 50만큼 재무상태표 50이 기록되면 돼요. 부채계정에 가가지고. 이게 마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본이 지금 지금 자본을 안 적었는데 자본 자체가 이거죠. 이게 자본인 거예요. 자본, 이익이익을 마감하면 자본이 마감한 거예요. 부채 계정이랑 자본은 똑같으니까 손익들을 마감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자본이 마감된 거예요. 손익 계정을 마감한 다음에 이거를 이익이익 계정에 쌓아두면 이거 자체가 자본 계정 마감으로 해서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되겠죠. 손익계산서랑 손익계산서의 변화를 고려돼서 변동된 형태로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일단 마감하는 절차는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강조를 위해서 한 번 더, 챕터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챕터네요. 챕터의 마지막. 결산이란 게 무슨 말일까? 이거 진짜 경력 오래되신 분도 물어봐요. 결산이 뭐냐고. 결산이 뭐냐면 결국 그냥 뜻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결산의 뜻이 그러니까 뜻은 뭘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회계 기간 동안 수행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내용과 그 결과물을 종합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결산이에요. 말이 어렵죠? 결국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내역이 뭐였나요? 자산, 부채, 자본, 딱 그 자체가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내 재산이랑 그 변동 내용을 재무상태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회계라는 게 뭐였죠? 재산과 그 재산의 변화를, 제가 이거 처음 강의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재산이랑 그 재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결산도 마찬가지, 뜻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회계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내가 보여주고 싶은 시점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시점 동안 내가 그 재산의 변화를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내역물로서 재무상태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결산입니다, 사실. 이제 조금 더 일을 하다 보면 결산의 재무상태표, 재무제표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재무제표랑 재무상태표랑. 근데 전혀 다르거든요. 재무상태표로는 지금 포괄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재무제표는. 그래서 재무제표로 보여주는데, 뭐 재무제표의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 재산을 보여주는 거, 재산의 변동을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뭐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거, 내 몫의 변동을 보여주는 거, 자본 변동표도 있고, 이익잉여금을, 내가 이익이 생겼는데 이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나중에 이익이 기업에 많이 쌓이면 이걸 이렇게 배당으로 주거나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분했는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있고. 그럼 내가 이 재무제표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한테 이 회계정보를 외부한테 보여줄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냥 회계 처리만 됐다고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주석이라고 하는데, 이 주석이라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재무상태표인데, 이런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 종합적인 과정 자체를 결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결국 회계, 재산이랑 재산의 변화를 재무제표로, 어떤 재무제표가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로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거, 그걸 결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